조선의 26번째 임금, 고종. 우리는 그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격변하는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저 무력하게 떠밀려갔던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가 마주했던 모든 진실의 얼굴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국가의 운명을 온전히 짊어진 채 고독하게 고뇌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나라를 지키려 애썼던 비운의 외교관, 고종의 숨겨진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역사의 기록 어딘가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정한 고뇌와 끊임없는 노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막연히 품었던 고종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마도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의 깊은 번민과 안타까운 사투에 깊이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자신을 내던졌던 한왕의 삶, 그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운명은 정말이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1852년 고종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이 거대한 조선의 보위에 오르리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당시 왕위 계승 서열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왕관은 그저 동화 속 이야기나 아득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863년 당시 철종 임금이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의 나이 불과 12살의 조선의 왕위에 오르는 기적 같은, 아니 어쩌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린 소년에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왕의 자리, 그것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을 고독한 싸움의 서막이었을까요?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곧바로 막강한 권력을 틀어지고 섭정자로서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피폐해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오랜 세월 나라를 병들게 했던 부패한 세도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 그야말로 과감한 개혁들을 단행했죠. 전국 각지의 서원들을 철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은 흔들리던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고종에게 대원군은 단순히 개혁가이기 전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아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아직은 미완의 군주로 성장해야만 했으니까요. 이 시기 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안으로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들의 거대한 침략 야욕이 거센 해일처럼 밀어닥치고 있었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양의 거대한 배들이 조선의 해안을 연이어 기웃거리며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세국 정책을 굳건히 고수하며 조선의 바다에 이양선, 즉 서양 배가 나타나면 무조건 물리치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양 문물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조선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고육지책이었을까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세국 정책이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을 영원히 거스를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면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조선의 선택은 오히려 서구 열강들과의 국력 격차를 더욱 벌려놓는 아픈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고종은 이 모든 격동적인 상황을 섭정자인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아른거리는 열강의 함대는 곧 다가올 피할 수 없는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어린 군주, 그의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의 경랑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경랑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조선을 덮쳤습니다. 세국 정책의 빗장은 결국 무너지게 되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강제로 문을 열게 되면서 조선은 거대한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마치 고요했던 연못에 거대한 돌이 던져진 것처럼 서구 열강들의 파고는 조선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그 속에는 이권을 노리는 날카로운 발톱들이 숨어 있었죠.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외세의 침탈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절박한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 조선 내부에서도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이정척사파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해야 한다는 개화파가 첨예하게 맞섰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던 고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거친 파도 한가운데 홀로 선 작은 배처럼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고 때로는 개혁을 시도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쉽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로 번졌죠. 이 혼란을 틈타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이 상황에서 겨우 왕비를 피신시키고 외세의 힘을 빌려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는 또 다른 외세 간섭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조선은 자주성을 잃어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개혁을 향한 열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1884년에는 급진 개화파들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이는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변 역시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선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종은 이 모든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숨죽인 채 고뇌해야 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현실의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는 외세의 힘을 빌려 또 다른 외세를 견제하려는 고독한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일본을 이용하려 했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러시아나 서구 열강들에게 눈을 돌리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열강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작은 말과 같았습니다.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고 궁궐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음모와 배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고종은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 회차에서 고종은 외세의 힘을 빌려 또 다른 외세를 견제하려는 고독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노력은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작은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았죠. 1882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또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구식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개화 정책과 신식 군대 창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오랫동안 밀린 봉급에 대한 쌓였던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은 궁궐까지 난입했고 고종은 급히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청군은 군란 진압을 명목으로 조선에 상주하게 되었고 조선의 자주성은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는 듯 보였죠. 고종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개혁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둘러싼 세력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는 급진 개화파의 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3일 천하로 막을 내린 이 정변은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청과 일본 두 거대한 세력의 힘겨루기 장이 되어버렸으니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작은 말처럼 위태로운 처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1894년 또 다른 경랑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중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간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순수한 염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외세가 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일본이 청나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듯한 형국이었죠. 고종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이 개입하는 삼국 간섭이 있었지만 이는 또 다른 강대국의 그림자를 드리울 뿐 조선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극에 달했던 1895년 고종에게는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궁궐 안에서 무참히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모가 외국 세력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고종에게 엄청난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마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제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고 고종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종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위협 속에서 궁궐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뇌 끝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자국의 궁궐을 떠나 예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해야 했던 이 비극적인 선택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의 고독한 밤길,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라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함께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지막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열강들의 공사관 회담에서 조선의 운명이 오가는 동안 고종은 그저 외세의 힘을 빌려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비장함과 안타까움이 읽혔을 겁니다. 이처럼 고종은 절망의 연속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사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관파천이라는 비극적인 선택 이후 고종은 마침내 궁궐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세의 꼭두각시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천명하며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셨죠. 이는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 국가임을 만방에 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황제국의 위상을 갖춤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당당한 독립국가임을 인정받으려 했던 고종의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비록 그 시대는 고종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주독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강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이 조약은 사실상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첫걸음이었죠. 고종은 이 부당한 조약에 결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조약을 발효시켰고 고종은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때 고종은 세계 만방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저항을 시도합니다. 바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한 것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특사는 목숨을 걸고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미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던 국제사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 삼아 고종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아들 순종에게 황위를 넘겨주는 그의 모습은 한 국가의 군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좌절과 체념이 아니었을까요?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가 결국 외세의 손에 넘어가는 비극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나라의 군주로서 그가 느꼈을 극한의 무력감과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허망하게 꺾였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흔히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을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그의 삶은 어떠했나요? 격변하는 세계 열강의 각축장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비운의 군주이자 고독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필사적인 노력과 고뇌는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고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선택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고독한 사투는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고종의 삶과 그의 시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